안녕하세요.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주관하는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조사 설계의 진화라는 주제로 튜토리얼을 발표할 변종석입니다. 먼저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이 10회째를 맞이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은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조사방법론 관점에서 새롭고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국가통계의 발전과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강신욱 통계청장님, 전영일 원장님, 통계개발원의 담당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많은 산업 분야의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하거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수립된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 접근 생태계 조성 및 오픈 데이터 정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으로의 가속화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 자료뿐만 아니라 행정 자료와 같은 비조사 자료, 새로운 유형의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공유 및 유통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결합하는 데이터 결합을 통한 마이크로 자료의 생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내의 조사 환경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법 규정이 강화되고 표본 접촉 감소, 조사 거절 및 항목 무응답이 증가하는 현상이고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조사의 어려움도 증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기반의 자료와 다양한 유형의 비조사 혹은 새로운 유형의 자료를 활용한 국가통계 생산은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국가통계의 조사 설계와 방법론 관점에서 조사 기반 자료와 비조사 자료의 결합, 행정자료 등 비조사 자료를 활용한 국가통계 작성 방안을 토대로 조사 자료 기반의 국가통계 생산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조사 설계의 진화라는 주제로 조사 설계와 관련된 연구 주제에 대하여 국내 연구 동향 및 국가통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조사 설계의 진화라는 주제는 새로운 연구 주제라기보다 지금까지 조사 자료 기반의 기초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연구 동향들이 소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통계 생산 작성 기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본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발표할 것은 조사자료 기반의 자료 수집 방법을 대체하거나 혹은 보완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한 연구 동향과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 작성 기관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방안들도 소개하고 또한 나아가서는 현재 해외 동향 사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함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조사 설계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조사 설계는 많은 분야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측정 설계, 표본 설계, 자료 수집 설계, 분석 설계가 주요 사항입니다. 조사 설계 구성과 내용에 일반적으로 측정 설계에서는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 설문지 조사표를 통해서 만드는 설계가 주된 핵심이 되고요. 표본 설계에서는 주로 표본 크기를 정하거나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표성 확보하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료 수집 설계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률을 제고하고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우리가 원표본 유지를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설계 기반을 통해서 구축된 조사 기반의 자료가 수집이 되면 우리는 정확도가 높은 추정을 위한 분석 설계 방안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조사 설계에서는 이런 네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세 번째,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응답자 부담을 감소하면서 새로운 조사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설계의 구성 요소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설계에서는 주로 타당성, 정확성, 편의성을 주로 강조하면서 다루게 되고, 표본 설계에서는 대표성과 충분성 등의 요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사 단계에서는 응답 부담을 감소하고 응답률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분석에서는 정확성을 높인 그러한 평가 지표인 추론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조사 설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문제와 나아가서는 작성되는 통계의 품질들이 제고되는 이러한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조사 설계의 큰 요소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통계의 경우에는 설계 품질, 조사 품질, 추론 품질들이 확보되어야 통계 품질이 제고되고 우리가 경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활용하는 데 오류가 적은 결과들을 인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통계의 경우에는 설계 품질에서는 타당성과 대표성이 강조되고, 자료 수집하는 조사 품질에서는 정확성과 신뢰성, 또한 추정하는, 공표하는 통계 작성에서는 비편향성과 정확성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통계 작성을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근 국내 조사 환경이 악화되고, 또한 현재 표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커버하기 어려운 소지역의 소단위의 다양한 통계 작성 요구로 인해 자료 수집 기반의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만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요구되는 수준을 만족하거나 요구되는 통계 품질 확보 및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사 설계라는 진화라는 주제로 기초 자료를 보완하거나 확정하거나 대체하는 다양한 연구 동향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특히 조사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모집단 특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성 높은 표본 추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표성이나 사회적 통계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접촉률이 감소하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강화 및 그로 인해서 조사 참여 거부가 증가하여 실제 응답 부담이 높아지고 응답률도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사 설계를 수립하는 조사 예산 감소 및 조사 비용도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국내 조사 환경은 과거에 비해서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많은 통계 작성 기관에서는 이러한 조사 상황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호남 모드 조사를 점차 증가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호남 모드 조사는 응답 편의성 제고 방안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자기 기입식의 방법, 팩스 방법, 태피 방법, 웹 방법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호남 모드는 모두 효과, 표본이 모두를 선택하는 선택 효과 등에 대한 영향들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효과의 검토나 추론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에서 자료 수집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호남 모드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계 결과에 대한 추론의 정확성 요구 및 세분화된 소그룹의 통계 작성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표본 조사에서는 통계 특성의 분포의 요약값을 추론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조사 단위들의 특화된, 특성화된 다양한 집단이 존재함으로써 통계적 추론의 정확성이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한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사 결과, 통계 작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환경 변화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격 탐사 자료라든지 IoT를 이용한 센서 자료라든지 나아가서는 인터넷, 가상에서 이는 빅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표본 조사에서는 대표성을 강조한 표본을 추출해야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들은 이러한 조사 설계에 의한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 비조사 설계로 모아지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비조사 자료, 조사 설계에 의하지 않는 자료들을 활용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축적 자료의 연계 및 결합을 통한 마이크로 데이터 생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고, 또한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기초 데이터의 수집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조사 환경의 최근의 상황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파워포인트 8페이지에서는 모집단 특성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들자면 2010년도 우리나라 인구 총조사의 1인 가구는 15.5%였지만 10년 뒤인 2019년에는 29.8%로 약 2배 가까이 1인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집단 상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조사 설계 기반의 현행 방식에서 시의성의 문제라든지 데이터 요구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는 미흡한 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 집중화도 과거에 비해 80% 이상 도시에 집중하게 되고, 특히 일반 조사구보다 아파트 조사구가 많아짐으로써 표본 접촉 자체가 감소하는 이러한 양상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참고자료로 제공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참고자료는 민간에서 시행되는 사회 여론조사 중에서 선거 여론조사 사례입니다. 이 해당 자료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자료 중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구분된 약 1,100여 건의 데이터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 및 표본 선정 방법의 응답률, 접촉률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요약해 본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약 1,100건의 선거 자료는 평균 2.21 정도 조사가 됐는데 전체 평균의 응답률이 9.9%, 접촉률은 42.8%입니다. 여기 접촉률과 응답률은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련 규정에 있는 방식대로 계산을 한 것으로 미국 여론조사협회에 있는 아포의 계산 방식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응답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눈여겨볼 수 있는 점은 새로운 자료 수집 방법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방법보다는 복합적인 혼합조사라는 방법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ARS나 전화 면접조사, 현업조사를 통해서 응답자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데, 맨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응답률이 5에서 17%로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방법에 대한 피조사별 선정 방법을 자료 수집 방법별로 좀 구분해서 보면 유선의 경우에 6%, 무선인 경우에 10%로 실제로 표본조사 방법별로도 많은 응답률이 낮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하나 제가 보면서 신경을 썼던 점은 표본 접촉 방법별로 사용한 전화번호의 수가 목표 대비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을 때 유선 RDD는 약 200배 이상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무선은 80배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 자체는 하나의 표본을 걸기 위해서 사용하는 콜수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고, 이런 결과들은 표본 접촉을 위해서 과대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현상은 응답자에게 피로감을 분명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증가는 조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증가시켜서 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민간이나 국가 통계에서도 응답률이 낮아지고, 그런 응답률이 낮은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비호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 죄송합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작동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조사 환경이 변화하고 응답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응답률을 제고하고 국가 기초자료의 자료 크기를 늘리기 위한 이와 같이 다양한 조사 설계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외에서 이러한 조사 설계 방법을 갱신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국내 연구 동향의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주제는 주로 응답 부담 감소를 위한 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 방법론의 개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로운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그래서 기초 자료들을 보완적으로 대체적으로 보정 자료로 활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특히 행정 등록 자료에 대해서 연계를 시켜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연구 등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혼합 조사 모드 방법을 개선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특히 어댑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혼합 모드를 적용해서 무응답을 감소시키고 응답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고, 특히 이러한 기법에는 포획, 재포획,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혼합 모드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 자료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출처 자료들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특히 비조사 자료의 활용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릴 행정자료, 센서자료, 빅데이터 등 대안자료를 활용하는 이러한 방안들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자료 혹은 조사자료들이 연계 매칭하는 방법들,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나아가서는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출처 기반의 자료들을 연계했을 때 추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우리 확률 추출 기반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비확률 추출 기반의 조사 자료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네 가지 큰 사항들이 바로 국내외적으로 조사 환경이 악화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 설계를 위한 연구 주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환경에 따른 조사 설계 방안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중에 특히 2017년도는 EU 통계청에서는 새로운 조사 기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주제로 자료 수집, 자료 통합, 연계, 추정 및 분석, 조사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하는 연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고요. 2018년에 미국 조사방법론 연방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조사 환경 변화에 따른 조사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개선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조사 환경 악화를 개선할 수 있는 조사 설계의 변화, 개선, 이런 연구들이 현재 주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주제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참고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두 개의 자료들을 다운을 받으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신다면 통계 작성 기관에서는 조사 설계의 기법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의 자료들을 토대로 개선된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자료 수집 방법을 개선하는 혼합 모드 방법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조사 설계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응답률을 높이거나 또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 번째 방법은 혼합 모드 조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현재 주로 인구주택 총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기반에서 등록 기반으로 바뀌었지만 그는 등록 센서스에서도 표본 조사 자료를 기반하거나 등록 자료를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와 같이 혼합 모드 조사를 통해서
응답 자료들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가장 먼저 시행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국가별로도 인구주택 총조사들을 대부분 현장조사 기반에서 호남모두 조사 기법인 병행조사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등록 자료를 가지고 혹은 표본 자료를 병행함으로써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미국, 일본, 캐나다의 특히 방법론을 좀 더 정리한 걸 보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우편조사, 방문조사 혹은 우편조사,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등 이렇게 호남모두 기법들을 경험한 병행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외에도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나 사교육비 조사나 사업체 관련 조사들은 다 병행하는 기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도 우리가 유선 ARS만 쓰는 것이 아니라 유무선 겸용해서 쓰는 혹은 자원자 패널까지 결합해서 쓰는 호남모두 일종의 변형된 호남모두 형태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방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민간 통계에서도 유치조사나 캐티, 웹, 이메일 등을 통해서 호남모두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남모두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응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수집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 방법별로 자료의 성향이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가통계에서는 자료 수집에 대한 관점만을 강조하다 보니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호남모두 조사를 활용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남모두 조사 활용을 위해서 고려할 전에 먼저 호남모두 조사의 장단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호남모두 활용을 위한 방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호남모두 조사인 경우에는 응답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제고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응답 대상의 접촉 및 응답 가능성을 높이므로 포함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무응답 편향과 같이 이러한 요소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문항 특성이나 조사 대상별로 선택되는 모두에는 면접조사, 이메일 조사, 전화조사들의 조사하는 모두에 따라 모두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모두 효과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동일한 문항에서 서로 다른 호남모두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현재는 하나의 기초 자료로 싱글 소스 기반으로 추정하는 기법을 사용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추정하는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기 때문에 모두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효과별 차이를 보정한 추정 결과에 대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인식은 모두 효과별 차이를 보정한 것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인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호남모두를 선정해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호남모두 활용을 위해서 고려할 사항을 한 두서너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호남모두 적용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호남모두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 단계에서 병행적으로 시행하는 병행적 호남모두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때 무응답자에 한해서 새로운 호남모두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순차적 호남모두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무응답 표본을 추적해서 새로운 조사 방식, 그들에게 응답이 가능한 것을 하면서 자료 수집 방법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댑티브 믹스드 모드 방식으로 적응적 호남모두입니다. 실시간으로 조사 대상의 반응 태도를 고려해서 그 응답자들이 응답할 수 있는 적절한 모드로 자료 수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남모두 적용 방식은 조사하는 과정에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 조사 설계 단계에서
어떠한 호남 모드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적응하는 것이 응답자 편의성, 응답률 제고, 비용 절감하는 측면이 될 겁니다. 즉 조사 특성, 표본 특성에 따라 먼저 설계 단계에서 설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속성은 모두 효과의 영향, 조사 대상별 응답자 제고를 해서 호남 모드를 선택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자료 수집을 강조하는 현실에서는 호남 모드 조사 방식으로 데이터의 크기는 늘릴 수 있지만 추정의 모두 효과별로 발생하는 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모두 효과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호남 모드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호남 모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전통적인 면접 혹은 전화조사 하나의 모드로 선택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유용한 방안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호남 모드 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향후 연구 관점, 연구 주제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응답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자료 수집보다는 호남 모드는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모두 효과에 대한 차이를 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료 수집을 해서 차이를 보정하는 추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률 제거하고 특히 최근에 조사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사 설계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조사 설계 개선을 위한 연구 주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안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들입니다. 자, 이런 대안자료 활용의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은 조사 환경이 악화되고 개인 정보 보호 의식의 강화로 조사 참여 거부가 증가하고 또한 자료를 수집하는 관점에서는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응답 부담 감소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조사 비용의 증가와 예산을 감소시켜야 하는 측면이 고려됐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조사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 자료들이 출현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조사 이외의 행정 자료라든지 등록 자료, 센서 자료 혹은 위성 자료 등 비조사 자료에 대한 인식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또한 조사 자료 이외의 자료에 대한 활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고 또한 분산 처리 기능처럼 데이터 분산 처리 저장 능력처럼 다양한 자료를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점차 대안 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배경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는 행정자료, 민간자료, 특히 민간자료는 금융, 에너지, 주택 부분과 같이 공공 부분의 민간자료들이 활용 가능한 새로운 데이터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조사 설계를 혹은 조사 자료의 방법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행정자료 활용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자료는 정부 부처의 국가자료, 지자체의 지역자료, 공공기관의 공공자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정자료는 대부분 등록 기반의 자료이고 조사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모집단 커버리지에 문제가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등록 자료들은 모집단을 과소 포함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모집단에서 제외된 자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현장 조사에서 얻기는 어렵지만 1인 가구 등록 자료에 대한 어떤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 자료는 공개, 공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식별화의 문제, 공개 혹은 공유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행정 자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번째로 조사 설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자료로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빈도와 요구는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현실에서는 등록 기반의 행정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로 행정자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주로 조사자료의 대안자료로 활용하거나 특히 조사 항목의 대체, 보완자료를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조사장 대지하는 문항들을 확장시킨 측정한 자료처럼 가상의 자료로 확장자료를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조사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보정자료를 쓸 수 있는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조사자료들을 대안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통계적 연계를 통해서 조사 항목을 확장하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정자료를 쓰기 위해선 활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행정자료의 품질이나 행정자료가 대체 가능한 수준의 자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행정자료 활용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행정자료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한 결과를 소개하면, 행정자료는 기본적으로 응답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대체 자료입니다. 또한 특히 등록자료는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성이 확보가 가능한 자료입니다. 또한 모집단에서 표본으로 추출해서 추적하기 어려운 조사 범위, 포괄 범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료는 분명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단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측정 변수는 실제 조사 자료와 행정자료에는 분명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행정자료는 등록자료 기반이므로 많은 사람들은 행정자료에 대한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개선이 된다면 행정자료는 조사자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사 설계의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런 행정자료 활용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품질 확보 측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연계자료 활용 관점에서 품질 지표들에 대한 국외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센서스 뷰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CS 조사와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 행정자료를 선택할 때 행정자료의 품질을 확인하는 점검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12개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만족한다면 조사 자료를 대체하는 대안 자료로 사용해도 좋다, 어느 정도 품질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로스탯의 경우에서도 행정자료 활용을 위해선 다음과 같이 12개 행정자료 지표들을 만들어서 조사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의 품질 지표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나 유럽 스탯에서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통계 품질에 대한 점검을 위한 지표들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료 활용을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행정자료 품질이 일정 수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정 수준을 위해서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행정자료 활용을 위해서 품질 지표를 개발을 했고요. 또한 행정자료 이렇게 개발된 품질 지표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품질 평가 차원도 다음과 같이 연구한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아이위그, 버닝 등이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개의 행정자료 품질 평가 차원을 개발함으로써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자료에 대한 품질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들, 지표들이 연구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품질 지표들을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도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품질을 연구한 우리 이의규 개발원에 계신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연구는 조사 통계의 품질을 평가하는 6개 차원 관점에서 행정자료와 비교한 차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품질이
확보된 행정자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 확보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지표를 개발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사자료의 대체자료로서, 그리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행정 혹은 등록자료들을 대체자료,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이런 행정자료 첫 번째 활용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확보되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행정자료의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판단해야만 합니다. 아까 평가 지표나 평가 차원에서도 커버리지를 평가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행정자료가 조사자료의 모집단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행정자료를 인용할 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자료의 활용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자료를 조사자료의 보완자료를 쓸 것인지 대체자료를 쓸 것인지에 따라서는 행정자료를 가져오는 수준이나 품질의 수준, 요구 수준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대체자료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와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그러한 행정자료 기반의 추정과 조사자료 기반의 차이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추정 방안까지 고려해서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결합을 위한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이유규 박사님의 논문에 보면 결합을 위한 행정자료 판단 기준으로 적합성과 타당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행정자료를 조사자료와 연계할 때도 막연히 대체자료로 그냥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정한 기준을 통해서 이런 수준을 만족하는 자료 방식에 한해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행정자료 품질을 평가하는 차원을 소개한다면, 자료 수준의 관점에서도 행정자료 품질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스킨, 우가르트 등이 연구한 연구 논문에 보면 기본적으로 행정자료들을 품질 차원에서뿐만 보는 것이 통계 작성 전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료 수준에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성, 완비성, 비교 가능성 등의 차원을 통해서 행정자료를 자료 관점에서도 품질을 평가하는 요소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는 행정자료들에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행정자료 품질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작성기관에서는 행정자료를 인용하거나 대체자료를 쓰고자 한다면 이러한 품질이 평가 차원 지표들을 활용해서 차원들을 개발해서 연구해 주신다 그러면 행정자료의 활용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행정자료 품질 관련에 대해서 평가 차원에 대한 연구 내용이나 앞으로 활용했을 때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행정자료는 우리 주위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조사 방식의 개선을 위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조사들이 등록 기반의 자료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럴 때 등록 기반이라고 하는 행정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국내의 경우에서도 등록 기반 인구주택 총조사, 2021년도 내년도에 시행될 경제 총조사도 현장 조사 기반에서 등록 기반 경제 총조사로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한 경제 총조사와 총조사의 경우에 이와 같이 정부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대체자료를 쓰고 있는 그러한 활용 사례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해서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자료를 조사자료의 보존 및 보완자료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예제는 제가 최근에 그냥 연구하고 있는 통계기업 등록부에 대한 예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인데요. 현장조사 기반의 산업별 특성, 사업체에 대한 공통특성은 조사하지만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매출액 데이터라든지 종사수 데이터는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를 연계해서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데도 이러한 행정 자료는 널리 활용할 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조사 자료의 수정 대체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CS의 경우에는 주택 관련한 13개 항목의 보안 및 대체 자료로 주택 자료 혹은 재산세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연구 결과를 2018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조사 자료와 등록 자료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행정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 부담 감소 및 과소 보고되어 있는 자료들을 추정하는 과정에 개선을 해서 행정 품질을 개선을 해서 응답자 부담을 감소시키는 관점에서는 조사 자료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ACS 연구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ACS 어댑티브 디자인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관련 행정자료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첫 번째 표본이 선정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등록자료 매칭 여부를 표본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자료가 매칭이 된다면 저 화살표 위에 그림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등록자료가 매칭이 된 표본에 대해서는 개별 문항에 대한 등록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있다면 그 위에 있는 주황색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등록자료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매칭이 되었지만 조사 문항에 대한 등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그림의 아래 화살표는 표본으로 성전된 표본과 등록 자료가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 응답 데이터가 예를 들어 실제로 응답했다면 아래 화살표 회색 그림인 것처럼 실제 데이터를 쓰는 것이고요. 실제로 매칭이 되지 않았는데 응답이 없다면 그 위에 아래 사각형의 위에 그림에서 주황색으로 된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행정자료가 매칭이 된다면 매칭 행정자료를 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미국 ACS에서는 조사 자료를 대체하는 자료로 등록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요한 결과를 보면 면적, 주택 연수, 재산 가치 혹은 세금에 대한 자료는 시뮬레이트 되어 있다는 것이 실제로 행정 자료를 써서 통계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퍼블리시라는 게 조사 자료 기반으로 공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행정 자료를 썼던 것은 공식 통계에 비해서 과수 추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발견된 것은 어떤 체계성을 발견한다든지 행정 자료와 실제 자료의 차이를 보정하는 그러한 기법의 연구들이 개선이 된다면 조사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행정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국내 통계 작성에서도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례는 새로운 유형의 보안 자료로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출연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업 분야에서 경지 면적이나 재배 면적을 추정할 때 위성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원격 탐사 자료를 향해서 재배 면적을 추정하는데 그런 원격 탐사 자료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그 판독률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논의 판독과 밭 작물에 재배한 판독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원격 탐사 자료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오차가 작은 밭작물 재배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행정자료를 연계해서 작물 재배에 대한 것들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통계청의 농업통계과에서 경지면적 모집단에 대한 자료를 구축할 때 기본적으로 위성 기반의 원격 탐사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고 작물 재배에 대한 파악은 농경체, 농업인들이 작물 재배를 신고하는 데이터, 행정자료를 연계해서 필지별로 기본적으로 새로운 자료인 원격 탐사 자료에 행정자료를 연계해서 씁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모집단을 구축할 때도 행정자료를 연계해서 한다면 모집단 정보의 정확성, 모집단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데도 행정자료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행정자료만을 이용해서 공식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식통계, 물론 행정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사통계를 대체한 행정자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기업생멸 행정통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는 행정자료만의 기반으로 한 행정통계입니다. 1년 단위로 우리 기업체의 생멸, 휴업, 폐업, 신규 이런 현황들을 행정자료의 기존에서 가공통계로 작성을 하지만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서는 조사자료를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이런 통계들의 기본을 행정자료가 수행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료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자료만으로 연계된 행정 데이터를 구축해서 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입니다. 하나 소개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행정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의거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11개 부처의 18개 정보 보유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들을 연계해서 씁니다. 기본적으로 조사 자료의 연계 방식을 행정자료에 적용한 겁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주민등록 인구 자료입니다. 약 150만 세대 그리고 거기에 속한 세대원 360만 명의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시도별 세대주 연령대를 통해서 행정자료로부터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자료에 이름, 생년월일, 성별, 법정 등을 활용해서 이것과 일치하는 나머지 11개 부처 18개 기관의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해서 매칭을 시킨 것입니다. 물론 정보를 공개할 때는 다 보안을 위해서 개인 식별 방과 구분되도록 해서 합니다만 굉장히 특이한 것은 행정자료만으로 연계자료를 구축해서 연구자료로 쓰고 통계자료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 데이터 구축은 주민등록자료, 건강보험자료, 연금보험자료, 국세청자료 등 행정자료만으로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걸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앞서 제가 행정자료에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분명히 조사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 수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통계를 작성할 때, 조사설계를 기획할 때 행정자료를 활용한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조사설계에 반영을 한다면 앞서 우리의 시작점인 것처럼 조사 환경이 악화되고 응답자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응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리고 통계 품질이 확보되어 있는 기초자료 제공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안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들이 출현된 배경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했고 새로운 조사 디바이스들이 출현을 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축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거에 대한 욕구들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국가통계 작성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사 자료에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들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는 연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바와 같이 원격 탐사 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의 농업통계과에서는 그동안 경지 면적을 할 때는 현장 조사 기반으로 모집단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이후에 조사 업무 부담 감소, 통계 생산의 과학화 및 정확도 향상, 예산 절감,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활용할 수 있고 판독 기술이 향상되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현장 조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성 자료로 대체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현장 기반의 조사 기반의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례로 위성 자료를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러한 위성 자료는 미국이나 EU, 중국에서도 실제로 경지 면적이나 재배 면적을 할 때 현장 기반의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인 위성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업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실제로 이런 위성 자료들을 조사 자료를 대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위성이나 원격 탐사 자료를 새로운 자료로 활용해 보기를 권유하고, 이런 것들이 현장 조사 기반의 자료 수집 과정이 어려울 때 대안 자료를 쓸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자료는 센서 자료입니다. 자, 센서 자료가 과연 우리 현장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아직은 국내에서도 아직 검토 단계이고 아직은 연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서 자료를 활용한 경우를 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조사표 조사를 작성할 때 행동에 대한 것을 회상 질문하면 조사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조사 자료를 보정 자료로 행동 및 실태를 실측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만 있다면 측정 오류를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조사 자료의 과소 혹은 과대 측정을 예방할 수 있는 보정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례를 소개하면 네덜란드에서 도로 화물 운송 조사를 하는데 표본으로 뽑힌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중량을 측정하는 계량소를 통과할 때 전화번호, 차량 번호판을 찍어서 트럭 운행 일수나 운송화물 차량을 측정하면서 이때 센서를 부착한 자료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사표를 측정하는 것보다 센서를 통해서 측정되는 것이 실측의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표본으로 선정된 차량이 계량소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하는 그러한 차량과 그다음에 또한 계량소를 통과하는 차량 중에는 우리가 표본으로 선정하지 않은 차량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혼합적으로 결합해서 우리가 제폭의 설계를 고려해서 추정하는 기법을 적용해서 도로 화물 운송 조사에서 운송화물 중량을 측정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 번째 새로운 데이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러한 방안을 가지면 우리 매저먼트 에러를 훨씬 더 줄이면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원격 이런 기술들이 너무 발전해 있습니다. RFID, 우리 무선 전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도 우리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정부에서는 2014년도에 ICBM이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기본 계획의 이 그림에서 보시면 사물 맨 아래 화살표 I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IoT 센서를 부착해서 클라우드 기법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표본 추출을 통해서 우리 단말기, 센서 이런 걸 부착을 해서 데이터를 실측해서 모으는, 운행해서 모으는 이런 것들도 실제 자료 수집을 한다면 회상 기반의, 설문지 기반의, 조사피 기반의 설문보다는 훨씬 매저먼트 에러가 줄이면서 통계 작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들, 제가 오늘 소개한 것은 원격 탐사와 센서 자료이지만 이런 것과 같이 앞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자료들은 조사 자료의 대체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고 또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국가통계 작성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선 특히 우리나라의 센서 자료는 센서 자료를 이용하는 표본 설계 방안들이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조사 설계 기반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 자료로 할 수 있는 표본 설계, 특히 센서 자료는 기본적으로 포획 제폭이 가장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센서 자료 기반의 통계 작성하는 방안들의 연구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조사 자료와 센서 자료를 연구했을 때 이걸 결합하는 방안들 또한 결합해서 추정하는 방안들의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된다면 센서 자료 실측의
메저먼트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이용한 다양한 데이터들은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새로운 조사 설계 개선을 방한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비중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행정자료, 위성자료, 센서 자료로 했지만 이처럼 비조사 자료들을 조사 자료에 연계해서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조사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선 비조사 자료의 특징들을 조금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조사 자료는 표본 추출 설계에 의존하지 않고 모집단 포함률이나 대표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울러 조사 오차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편의적 표본 자료이지만 자료의 문항에 따라서는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이 높은 자료들을 조사 자료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비조사 자료는 보시는 것처럼 행정, 위성, 센서 자료, 특히 민간 부분에서는 우리 카드 회사 자료, 보험회사 자료처럼 혹은 상업, 공공용 이런 데이터들도 분명히 활용 가능한 비조사 자료라고 국가통계 관점에서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캔 자료 혹은 나아가서는 우리 웹조사에서 많이 되고 있는 셀프 셀렉션 자료, 인터넷 자원자 패널 데이터 이런 것들도 비조사 영역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조사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비조사 자료들을 최근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동향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비조사 자료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냥 특징이나 비조사 활용을 위한 전제적인 요건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정리하고 한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조사 자료는 조사 자료를 보정하는 보완 자료로 적절하기 때문에 대체 자료는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항목 무분대합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비조사 자료를 가져다 쓰는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대체 자료로 활용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사 자료와 자원자 패널의 데이터를 결합한다. 이랬을 때 새로운 항목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무응답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조사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으면 이렇게 대체하거나 이런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주로 앞서 행정 자료는 대체 자료, 보완 자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썼다면 현재 비조사 자료는 대체 자료 관점보다는 보완 자료 관점으로 주로 널리 활용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연계 방법, 어떻게 그러면 이걸 연계해서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조사 단위별로 연계하는 것과 소그룹별, 일종의 매크로 연계, 매칭하는 이러한 관점인데 주로 비조사 자료는 조사 단위별로 마이크로 단위에서 기본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그 이유는 비조사 자료의 품질에 대한 평가, 조사 자료와 비조사의 차이점에 대한 보정 이런 것들이 선행되기 때문에 고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용성은 되게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데 반해서 그룹별로 연계를 하면 비용은 싸지만 효율적으로 특정 단위별로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단위에서는 분석되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조사 자료는 일반적으로 모집단 커버리지의 문제, 낮은 통계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점차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비조사 자료는 향후에도 행정자료나 새로운 자료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자료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조사 자료 결합을 위해서 향후 검토하신다 그러면 활용을 위해서 모집단 포함률 개선 및 모집단과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의 연구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모집단 커버리지를 해결을 하고 하는 것이 선행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비조사를 연계하기 위해선 품질 점검 지표 차원들을 개발을 해서 비조사 자료들이 국가 통계에 활용 가능하도록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비조사 자료 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비조사 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노르웨이 가구 예산 조사에서 노르웨이 가구 예산 조사가 2017년에 실제로 조사 예산이 삭감돼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가구 예산 조사를 대안 자료로만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가 통계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구 예산 조사에서 금융거래 자료는 금융권이나 보험이나 카드에 있는 그런 결제 내역들을 가져왔고요. 소비 내용은 체인점 데이터를 통해서 카드 사용 실적을 가지고 체인점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융 자료와 소비 자료를 서로 연계해서 이 연계할 땐 시간, 장소, 지출액, 그러니까 즉 카드 결제에서 결제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이 나올 거고요. 체인점 자료에서도 시간과 이런 것이 나오니까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니까 이러한 민간 부분의 공공 부분의 자료들을 연계해서 마치 조사 자료를 대체하는 대체 자료를 썼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비조사 자료, 민간 부분의 비조사 자료는 국가 통계에서 품질이 낮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게 현재까지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상황별로는 이렇게 비조사 자료도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는 앞으로 국내의 국가 통계나 통계 작성 기관에서도 특히 지출 부분 아니면 소비 부분, 특히 측정하기 어려운 응답자 부담이 증가하는 그러한 문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조사 자료도 활용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좀 소개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캐나다의 가구 소비 조사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의 가계 소비 지출 조사와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서도 소득 자료는 행정 자료로 쓰고 특히 주택 지출, 주거 유지비에 대한 관련된 것, 그다음에 개별 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실제로 조사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비조사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 있는 부채 자료, 주거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한전에 있는 전기, 에너지 사용과 같은 그러한 자료,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품목별로 지출은 은행 카드 지출이나 영수증 스캔 자료와 같은 걸 써서 실제로 조사 자료들의 응답자 부담을 감수하면서 실제로 민간 부분에 있는 비조사 자료를 결합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계부를 쓴다든지 실제로 측정을 하는 조사 기반의 데이터를 쓰고 있지만 이런 점에서 응답자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한다면 이런 민간 부분에 있는 것들도 가져오려고 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한다면 이렇게 비조사 자료도 조사 자료와 연계하거나 결합해서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조사 자료의 개선 방안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다음 같은 비확률 표본 조사 자료입니다. 자, 새로운 조사 데이터 활용, 비조사 자료도 우리가 새로운 조사 설계를 개선하는 자료를 쓸 수 있지만 또한 최근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우리 비확률 표본 조사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비확률 표본 조사는 대표성 확인이 어렵고 비확률 표본이기 때문에 추정 정도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자료로 활용 가능한 비확률 추출 기반의 조사 자료들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갖는 자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셀프 셀렉션에 의한 웹데이터 자료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자원자 패널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웹 기반의 데이터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자료들입니다. 이들 자료들은 분명히 추출 설계에 의해서 모아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이나 혹은 추정 오차에 계산하는 그런 추정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확률 표본 자료들은 시의성이 높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의 신뢰성도 높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기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커버리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해외에서는 비조사 자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연구 동향을 좀 소개를 하고 우리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해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확률 표본 조사 자료에 대한 연구는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비조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유한무집단 추론 방법들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확률 기반의 조사 자료들은 대표성을 부여해서 추론을 합니다. 근데 비확률 표본 조사는 표본 설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는 방법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모형 기반 추정을 통해서 선택 평양 연구 등 자료 품질 활용 방안 연구에 관심을 갖고 대표성을 부여하는 추정 결과를 산출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 주제들입니다. 자, 두 번째 연구 주제는 응답자 기반 표본 추출의 설계와 추정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집단에서 자발적 참여자를 선택을 하고요. 그런 자발적 참여자가 선택이 되고 나면 사회 활동 참여 여부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일종의 포획 재포획의 기법을 응답자 베이스에다가 설계하는 연구들을 응답자 기반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안들을 우리 비확률 표본에서도 설계와 추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비확률 추출의 연구 동향은 웹 조사의 유용성 연구들입니다. 특히 웹 조사는 셀프 셀렉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한 인터넷 자원자 패널로 하기 때문에 공식 통계나 표본 조사에서 많이 국가 통계에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국가 통계에서 웹 조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2위 국가 통계를 위해서 확률 기반의 조사 자료와 비확률 조사 기반의 자료들을 결합하는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결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대표성을 만족하는 자료와 대표성을 만족하지 않는 자료의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비확률 추출 표본 조사는 확률 추출 기반 조사의 보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결합을 하자. 즉 대체가 아니라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결합하는 연구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 사례를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대버가 2018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비확률 표본과 확률 표본을 결합하는 추정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동일 모집단 가정을 하고 비확률 표본은 우리 MAR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모집단 커버리지가 확률 표본이 포함하는 커버리지와 비확률 표본이 포함하는 커버리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결합해서 추정해서 확률 표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비확률 표본으로 대체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연구 그림을 보면 자, 왼쪽에 보시는 게 확률 표본입니다. 확률 표본은 전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편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편의 표본을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확률 표본과 분포 등을 비교해서 프로페서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성향 점수를 통해서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안을 해서 비확률 표본에 대해서 참여자 가중치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결합해서 단일한 하이브리드 가중치를 만들어서 모집단 추정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처럼 비확률 조사 표본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국가 통계 작성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비확률 추출 기반의 활용 과제는 향후 좀 활용하기 위해선 이와 같이 다양한 비확률 표본에 대한 일반적인 추론 방법이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매칭, 결합, 과제 연구들을 통해서 조사 자료들의 보정 자료로 그 자료를 활용하는 이러한 매칭 연계 방안과 아울러 추정하는 방안들의 연구를 한다면 비확률 추출 기반 자료도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사 자료에 끼리 매칭하고 통합해서 국가 통계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통계청이나 많은 기관에서는 이미 상당수 조사 자료를 결합해서 마이크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걸 기반으로 통계를 생산하는 방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으나 간단하게 예로서 두 조사 자료 결합하는 예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참고 발표 자료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매크로 매칭은 추정값 산출을 위해서 단위별로 매칭을 한다면 마이크로 매칭은 조사 단위별로 매칭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사 단위로 매칭하는 이러한 예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조사 A입니다. 8명의 데이터가 있고요. 모집단은 24명이 있는데 각각의 가중치는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6명이 표본으로 뽑혔고 가중치가 4로 24명의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개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성별 나이 YZ라고 하는 결합 마이크로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만드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비제한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 데이터 셋의 기준으로 B 데이터를 가져다가 Y 데이터를 연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계 기준은 X, Y를 관점이 아니라 나이 차이가 가장 적은 데이터를 B 데이터에서 A 데이터로 연계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일종의 향후에 Z 데이터가 많아지면 일종의 매스 임퓨테이션을 한 기본이 되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사 A는 A 관점에서 B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A 데이터는 편향되지 않는 결과를 제공하지만 B 데이터는 표본이 중복되거나 누락해서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두 번째 방법은 제한적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만 매칭하는 기준이 조금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B를 기준으로 A와 매칭할 때는 저기 매칭 조건에 보면 B의 나이가 최소 나이, 최대 나이를 기준으로 A와 매칭을 시키고요. 그 B의 A를 매칭시킬 때 A, B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매칭을 시켜서 결합 데이터를 조금 늘려서 조사 A와 조사 B가 다 비편향된 결과를 얻도록 매칭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까 방법에 비해서는 A-B 매칭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조사 A와 조사 B의 가중값이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여기 A와 B 어느 쪽으로 가중치를 합치더라도 아까 24라고 하는 동일 모집단의 가중치를 다 만족하도록 매칭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합한 결과를 보면 Y 데이터와 Z 데이터도 모두 비편향된 결과를 얻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다음 방법 2도 동일한 방법이지만 B6가 가중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A와 어떤 식으로 결합했느냐 약간 차이 때문에 A, B 방법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 자료를 두 개를 매칭시킬 때는 이런 비제한적 방법과 제한적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제한적 방법은 A 관점의 조사를 100% 충실하게 하는 관점이라면 B 조사의 방법은 A, B 모두를 만족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드린 것은 동일 모집단인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조사 자료를 매칭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써서 두 개의 조사 자료를 매칭을 한다면 실제로 응답자 부담 감소시키면서 국가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자료는 통계개발원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여러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최근에는 인과성 추론에 대한 매칭도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확률 자료와 비확률 자료를 연계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페센트 스코어를 통해서 매칭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연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그냥 합니다. 특히 여기서 소개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인과성 추론에 대한 매칭은 아래 제가 추천 패키지에 보시는 것처럼 R이든 스테타든 세스든 SPSS든 모두가 다 보건의학 분야에서 확률 자료와 비확률 자료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들까지 패키지로 다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자료 관점뿐만이 아니라 비확률 조사의 자료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국가통계 작성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통계 작성을 향후에서는 이러한 표본 설계 과정, 국가통계 작성 방안, 특히 두 데이터를 결합해서 국가통계 작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국가통계 발전을 필요한 조사 설계 개선 방안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방법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사 기반의 국가통계보다는 조사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응답 부담 증가하고 조사 환경이 악화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자료, 센서 자료 등 다양한 자료라든지 비조사 자료, 비확률 데이터 등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국가통계로 활용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거에 대한 연구 동향들, 실제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결국 조사 정확성 요구 증가하고 있고요. 조사 참여율, 응답률 저하된 걸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한 조사 예산 감소하고 반대로 조사 비용은 증가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고요. 또한 다양한 출처 자료, 빅데이터 출연, 활용 요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적으로는 조사 이외의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검토되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앞으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계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또한 반대 급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료 보안의 강화도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는 조사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및 보안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행정자료 활용하고 민간 부분 및 금융 상업 자료의 활용성도 점점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혼합조사나 새로운 조사 디바이스를 활용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응답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선 통계 작성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비조사 자료, 국가 기반 통계 작성하는 방안들, 결합 자료,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 통계 작성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된다면 국가 통계 작성에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앞으로 국가 통계 조사 설계나 조사 방법을 갖자면서 비조사 자료 혹은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활용해서 국가 통계 생산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